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이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여성 과학기술인 배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해소되지 않는 등 충분한 기회 제공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생성형 AI 열풍으로 각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늘려가고 있는데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결국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생계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일종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연구생활장려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기존 학생 인건비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과학일렬에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월 1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입니다. 여성들이 과학기술계에서 동등한 참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정한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여성 과학기술인 배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과학자들의 경력 단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석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빅데이터 분석학 연구실. 이곳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황지혜 씨는 5년간의 한의사 경력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3년 전 빅데이터 연구를 시작하며 여성 과학기술인의 삶을 택했습니다. 투자하는 시간과 직결되는 연구 성과 탓에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연구하는 과정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좀 계속 뚝뚝 끊어지는 그런 단절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다른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연구자들에 비해서는 좀 더 손해가 있지 않을까. 실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공계열 석박사 과정 졸업생들은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연구자 신규 채용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성 연구자의 전체 비율은 이보다 떨어진 22.2%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그 차이는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35세에서 39세 사이 남녀 과학기술인의 경제 참가율 격차는 31.3%포인트에 달합니다. 즉 결혼과 출산, 육아가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이며 재진입 장벽 또한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변화가 빠르고 연구 지속성이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력 단절을 겪게 되면 이를 다시 회복하는 데 고충이 큽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육아와 연구 병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구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여성한테는요. 여성 연구자들이 연구 책임자, 정책 결정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 내 여성 리더십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 과학기술계에서 여성 과학자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완결형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간 중심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심화하면서 인공지능에 지배받지 않고 이를 통제하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연구 기획 단계부터 연구 성과 활용까지 고려하는 R&D 완결성을 추구하는 융합 연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대형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R&D 성과 창출에 새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내년도로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에 실릴 큐브 위성 7기가 선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산업체와 연구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누리호 5차 발사에 탑재할 부탑재 위성을 공모한 결과 총 7기의 큐브 위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7개의 부탑재 위성에는 대전 지역의 공간 변화를 관측하고 우주 부품을 검증하는 대전셋 1호를 포함해 해양 쓰레기를 분석하는 퍼셋, 우주 환경에서 면역 항암제 모니터링을 할 B1012 등이 포함됐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에는 주 탑재 위성으로 초소형 군집 위성 2에서 6호기가 실리며 부탑재 위성으로 이번 공모에 선정된 위성 7기와 2022년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개발 중인 큐브 위성 2기, 항우연의 소자 부품 검증 위성 2호 등 총 위성 15기가 실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에는 예외가 없으며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오후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외나 면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essentially we're putting on a 25% tariff without exception on all aluminum and all steel. And it's going to mean a lot of businesses are going to be opening in the United States now.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보편 관세까지 시작되면서 주요 철강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관세 전쟁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be talking about other subjects like cars. We'll be talking about drugs and pharmaceuticals. We'll be discussing chips. 앞서 예고한 대로 상대국의 관세율 수준에 맞춰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도 곧 발표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한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 불법 이민자 문제에 이어 제조업 부흥과 무역 적자 등 공약의 대부분을 관세로 밀어붙이고 있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단기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포고문에는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다음 달 12일부터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외에 일본과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과거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다음 달 12일을 기해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한국이 별도 협상을 통해 보장받은 철강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도 다음 달 12일부터 사라집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로 불리는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박나연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근육 줄기세포 노화에 대해 연구 중인 대학원생 김예린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들쑥날쑥한 연구비 때문에 재료비가 부족해 연구 계획이 밀리거나 아예 틀어지는가 하면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신경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학원생들이 그 연령대가 보통 20대 이제 중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뭔가 뭐 직장을 다니면 이제 돈도 모으고 뭐 결혼도 하고 이럴 나이인데 대학원생들 인건비로는 그런 것들을 하기 터무니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 같은 고민은 모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겪는 공통된 고충. R&D 예산 삭감은 물론 과제 중단, 후속 과제 수주 실패 등의 이유로 연구를 계속 이어가더라도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최저 생계급여조차 받지 못한 학생의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국내 대학에 도입해 과학기술 인재 지원에 나섭니다.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매월 각각 80만 원, 110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학생 연구자 지원을 정부와 대학, 교원이 함께 부담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모든 이공계 학생들의 최저 지급액이 보장이 되고 연구실 차원에서도 그 개별 연구자가 이렇게 학생 인건비를 이런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대학과 정부가 같이 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런 체계가 기존에는 연구 책임자 계정이 학생 인건비를 관리 지급했다면 이제는 대학 계정이라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단순한 인건비가 아닌 생활비의 개념을 더한 연구생활 장려금을 각 대학이 자율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를 통해 학생 연구자의 과제 참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력 개발과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학별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연구생활 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스튜디오에 박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딥시크 사례에서도 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지금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학기술 개발과 또 인재 양성적인 측면에서 움직임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템 분야, 이 과학과 기술, 공학 등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에게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이 연구자 경력 전 단계를 지원하는 마리 퀴리 프로그램 운영에 하나로 약 1조 7,5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또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중국은 젊은 국제 우수학자 인재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연구 사업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해외 인재 수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과학기술 연구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의 처우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이번에 직접 그 학생 연구자들을 만나고 오셨는데 현장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무래도 현장에서 보다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연구자를 꿈꾸면서 진로를 선택했는데 정작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을 받지 못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한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 또 생태학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문적 가치는 있지만 상업적 가치는 비교적 낮은 분야의 경우에는 이 정부 R&D 과제를 따내지 않으면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연구 전 과정에 참여해도 막상 손에 돌아오는 돈은 한 달에 몇십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과학 연구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존재를 했지만 특히 지난해 예산 삭감 이슈 이후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어려움이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학생 연구자의 말로 들어보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거를 이제 정말 주기 어려운 연구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충당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는 그 국가 R&D 안에 학생 인건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이 연구생활 장려금은 기존과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학생 연구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매월 각각 80만 원 그리고 11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겁니다. 또 지원 체계가 확 달라지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원래는 정부 학생 인건비를 연구 책임자 계정이 관리 및 지급하고 또 이외에 산단 학생 지원금이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가는 이런 구조였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추가로 이 정보 지원금과 참여대학 자체 기여금을 더한 연구생활 장려금이 생활비 개념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예. 또 지금 화면에서 또 노란 표시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학 계정이라는 새로운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학생 인건비를 관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계정을 운영하는 약 30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또 전문기관 사업관리비 5억 원을 포함해서 올해 총 6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장려금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세부적인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네, 거기정통부 관계자의 표현을 좀 빌려보면 도입기와 발전기, 안착기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올해부터 2027년까지를 도입기로 보고요. 대학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안착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후 2030년까지를 발전기로 보고 또 이 학생 지원금 지급 안정성과 그 수준을 높이겠다는 전략이고요. 마지막 안착기인 2033년까지 대학별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33년쯤 이공계 스타이펜드 제도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는 모든 이공계 대학생들한테 그다음에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대학 계정의 적립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충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공계 학생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된 부분이긴 한데 장려금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지급 개시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다음 달 13일까지 이 참여대학을 공모하고요. 또 이제 대학들이 확정된 후에는 구체적인 대학별 운영 계획을 꾸리고 또 컨설팅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르면 5월 중에 연구생활 장려금 지급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대학원생은 또 마음 편히 연구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또 연구 책임자는 이제 소속 학생에 대한 인건비 확보를 과도하게 좀 부담감을 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학도 이 우수 교원과 대학원생을 유치하고 또 그만큼 연구 경쟁력까지 키울 수 있어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국형 스타이펜드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서 언젠가는 국내 대학 전체에 확대 적용이 되는 날이 앞당겨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나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의 감정적 작업 부담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중앙대, 미국 에크론대 공동연구팀은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 31명을 대상으로 음성과 행동, 생체 신호 등 다중 모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 감정 근로자의 작업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AI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집한 생체 신호를 분석해 228개의 특징을 찾아내는데 특히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상담자의 경우 음성 데이터보다는 피부 전도도나 체온 등의 생체 신호에서 감정적 부담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설문이나 인터뷰 같은 주관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감정적인 작업 부담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감정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한 실증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 없이도 제품과 건물 등의 진동과 충격을 크게 줄이는 탄성 메타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전북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인 3D 우드 파일 적층 구조를 이용해 진동 필터링과 충격 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탄성 메타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메타 물질에 적용된 3D 구조는 마치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구조가 가진 고유의 굽힘 공진 모드를 활용해 진동의 간섭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메타 물질이 별도의 공진 완화 장치 없이도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충격파를 차단할 수 있으며 기존 설계보다 구조가 단순해 실질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5.6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 2015년 대비 38.1%, 한 해 전보다는 14.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좋음인 날은 관측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이었고 나쁨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매우 나쁨은 전국적으로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정책의 효과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세먼지 수치가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딥시크의 충격파가 여전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AI 정상회의가 개막하는 등 인공지능 AI가 세계적으로 큰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경계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 센터 증설 때문에 화석 연료 사용과 그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할 우려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황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리 그랑팔레 근처 알렉상드르 3세 다리 앞에 시위대가 나섰습니다. AI의 주력인 빅테크 기업들에 호소할 게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멀리하라고 외칩니다. Data centers, which are the backbone of AI, use a lot of electricity and a lot of energy. And there's a big question in Europe of how they're going to be powered. Are they going to be powered by fossil fuels or by renewable energy?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본격화한 지난해 연평균 전력 부하 증가율은 재작년보다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라는 등식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는 집권 2기 트럼프 정부는 화석연료 채굴로 AI 전력 수요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We are going to bring energy down by 50%, 50% within 12 months from January 20th.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도 미국이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생산량 포화 상태인 철강 공장들을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고 있는데 고로를 가동하는 화석연료와 냉각용 수자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AI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 속에 화석연료 의존도와 지구온난화가 더 속도를 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4곳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소아과 등 필수과 의사가 지역에 살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는 수당을, 지자체는 주거 혜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지역의 의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대상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을, 지자체는 주거와 교통, 연수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해에만 대졸자의 60%인 700만 명이 이공계를 졸업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딥시크 개발만 봐도 중국 본토 개발자들로만 가능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은 내년까지 딥시크급 AI를 3개 이상 출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최상위권 인재들이 의대로만 쏠리지 않도록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